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주차 생강인데요. 원래는 이제 생강에서 그 고구려 삼국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근현대사로 가기로 했는데 오늘 오신 강사님께서 시간 관계상 또 일찍 워낙 바쁘셔서 생강하고 사강으로 좀 바꿔서 근현대사 먼저 하고 사강에서 삼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근현대사 해주실 강사님께서는요, 전 울산 동부청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인제대 통일학부 외래교수로 활동하시면서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경제의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멀리 저기 울산에서부터 이렇게 연천 국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큰 박수로 우리 김창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참이 좋은 기회,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 해방과 함께 크게 웅변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분단되고 전쟁으로 가고 또 오늘날도 이렇게 즐거움을 겪게 되었는가를 생생히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앞으로 또 어떻게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좀 진지하게들 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장면을 보면서 해지는 장면인데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해지는 장면을 보면 휴대폰을 꺼내놓고 찍기 바쁠 겁니다. 예쁘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해지는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물으면 생각이 전에 예뻐서 사진을 찍는데, 만약에 이 해가 지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으면 그 어민의 부인은 이 장면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장면을 봐도 처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안중근은 의사라고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가장 인기 있는 잘 나가는 정치인을 죽인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뉴라이트들이 안중근은 정말 테러리스트고 나쁜 놈이다라고 또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로 성노예로 풀려갔던 우리의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성매매 매춘 여성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안병직 같은 이런 좀 석학들도 그거는 맞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5.16 박정희의 이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이거 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뭐 당연히 그 딸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사실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그가 처해 있는 민족적 입장과 계급적 처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그래서 역사는 이 달달달달 외우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역사를 쓰느냐에 따라, 그 사관에 따라 역사는 달라진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기술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젊은 청년들을 내놓고 한번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세 사람이? 윤봉길.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가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나이 25세,
일본 청장절 전승기념 축하식에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일본말로 벤또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많은 일본군 장성들을 살상하고 본인은 잡혀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썼던 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나의 가족,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100년을 살기보다 이렇게 자기 삶을 던지겠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라는 유서를 남깁니다. 25살 때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23살 먹은 어느 한 청년의 글을 보겠습니다. 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혈서, 군관, 지원, 요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은 요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반도노, 훈도는 당시에 선생님을 말합니다. 즉 반도의 젊은 선생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뭐냐? 보니까 만주 군관학교에 장교가 되는, 그러니까 육사 같은 곳인데 뽑는데 자기는 나이가 지금 꽉 차가지고 나이가 넘어서가지고 뽑히지를 못하는 것 같다.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거죠. 왜냐? 19살이 뽑는데 23살이니까 뽑히지 않았겠죠. 그러자 혈서를 쓴 거예요. 이게 혈서를 써서 일본인으로서 수습지 않은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하겠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멸사봉고, 개새끼와 말새끼의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이 엄청난 혈서 때문에 이런 일종의 여론이 일어난 거죠. 이게 만주신문에 난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 뽑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다카키 마사오죠. 박정희입니다. 이 사람이 졸업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졸업생 대표로 천황한테 충성서약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주로 말이 없었대요. 말이 없고 저렇게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칼을 갈았답니다. 칼을 슉슉 갈아서 훅 하면서 요시 비적의 목을 베리라 늘 외쳤다는 거죠. 당시에 만주의 비적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당시의 모든 독립군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또 민족주의 계열 할 것 없이 모든 독립군들을 가리켜서 일본 군인들은 뭐라 불렀냐? 비적이라고 했거든요. 비적. 그래서 그는 그 꿈대로 나중에 비적의 목을 베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오늘날 반인반신이시라고 구미시장이 이렇게 반인반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반인반신. 정말로 이런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딸까지도 대통령을 지낸 바 있는, 이게 우리 한국의 현대사죠. 또 한 사람은 전태일입니다. 23살에 그 오카모토 미노루, 다카키 마사오가 그 23살에 혈서를 쓰고 있을 때 이 사람도 유서를 썼죠.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대신하겠다라는 관점에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을 쓰죠. 나는 정말 얼마나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내 이상인 평양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습니다. 제가 세 사람의 젊은 청년들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나이 같은 나이대의 청년들이죠. 우리는 때로 어떤 역사적 평가를 내릴 때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으니 공과가 있다. 그래서 양비론적으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역사관은 가장 위험한 역사관이 됩니다. 전두환도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겠지요. 이완용도 부정성만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가 평생을 나쁜 짓을 하다가도 진짜 말년에 마음 먹고 애국적인 일을 하면 그 집안은 애국자 집안이 되는 거고요. 애국자로 살다가 말년에 변절해가지고 온갖 매국노 짓을 하다 죽으면 그는 매국노 집안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무서운 것이다. 누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 기록하느냐는 역사가들의 몫인데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첫 강의를 시작할 때 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이렇게 황당한 문서를 보게 되었을까? 이완용 도장 찍고 테라우치 도장을 찍고 나라를 이렇게 지도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국가가 사라지는데 단 한 방의 총이나 대포조차 쏘지 않고 도장 찍고 나라를 넘겨주는 이런 황당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어요. 전부 다 한마디로 기막힌 우리 역사죠. 이런 왕족들, 귀족들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 막판, 우리로 따지면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모하지 마라 그럽니다. 소요 일으키지 말고 다 니네 마음에서 내 나라 이렇게 넘겨주는 거니까 기념서 찍으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항하지 마라. 실제로 의병들이 일어나고 우리 연천에도 의병을 일으킨 곳이죠. 여기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 의병들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일본 군대가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근대가 시작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칠레 아옌데라고 하는 선거에 의해서 사회주의 정권을 세웠던 칠레 아옌데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피노체트라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가 쫙 그 대통령 궁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마지막 전 국민들한테 라디오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합니까? 나는 민주에 충실한 마음에 대해 내 생명으로 보답할 것이다. 칠레 만세, 민중 만세, 노동자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쿠바의 카스트로로부터 받았던 선물인 총이 있었어요. 그걸로 그 쳐들어오는 그 군부 쿠데타들한테 바바바박 쏘고는 자결을 해버리거든요. 최소한 한 나라의 지도자면, 국가 지도자면 나라를 잃을 때 자결이라도 해야죠. 한마디로 내가 순종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그냥 수명을 다해 죽잖아요. 온갖 그런 민중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거죠. 자결을 해버린다. 이 비교를 좀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재상이 그냥 넘깁니다. 나라를 도장 찍어 넘깁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넘겼던 그 76명이 귀족이 됩니다. 백작, 공작, 자작, 후작 뭐 이런 걸 막 받아요. 그리고는 돈을 받습니다. 너희는 일본한테 나라를 넘기는데 공을 세웠다 해서.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수직자, 그런 그 귀족 칭호를 받게 된 76명이 부부동반 도쿄 관광을 간 거예요. 그 날짜를 보세요. 1910년 11월 3일.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를 넘기고 나서 딱 2달도 안 돼서 희희낙낙하면서 도쿄 관광을 간 사진입니다. 진짜 이런 것을 절대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다. 우리가 황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발적 복종을 해요. 자발적으로 나라를 바쳐요. 이게 도대체 뭘까?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요, 일본한테 나라를 넘기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고를 실제로 해요. 다 나쁜 놈들이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졌길래 이렇게 나라를 넘겼을까? 큰 나라한테 우리 민족을 넘기는 것이 훨씬 민중들이 살기 좋다라고 하는 뼛속까지의 사대주의가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청나라한테 그렇게 깊이 물들어 있다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요토미랍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한파였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조선 옷을 자주, 한복도 자주 입고 하면서 또 조선 사람을 뭐 양자로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친한파였어요. 인기가 좋았어요. 한국 안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주장한 게 동양 평화론을 얘기하면서 자, 지금 러시아가 청나라를 없애버리고 만주 먹고 이 조선을 삼키면 일본까지 다 삼키게 돼서 백인종의 나라가 된다. 아시아 전체가. 따라서 우리 황인종들끼리 합쳐서 러시아와 싸워야 된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굉장히 열광했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나중에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거 일본 편에 붙어서 같이 싸웁니다. 이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대 이 나라를 우리 한반도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누구도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끝나고 나서는 막 창덕궁에 와가지고 기념식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 정부도 만세 부르고 수많은 군중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만세를 불렀어요. 이때 이제 제 두 사람을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윤치호와 안중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야 됩니다. 두 사람 다 러일 전쟁 때 이토 히로부미한테 열광하면서 열심히 일본을 도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윤치호는 개신교, 안중근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윤치호는 아시다시피 애국가를 작사한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였죠. 이 사람은 한때 미국에 가가지고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미국식 공부를 했는데 너무 인종차별이 심했다가 일본에 갔더니 여기는 너무나도 문명화되어 있는데 미국식으로도 발전시켜놨지만 너무 멋있더라는 거죠. 같은 동양인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그때부터 급격히 일본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시면 10월 달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해방되고 나서 이 나라를 되찾자마자 2달 만에 아유 이런 나라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자살을 해버린 정말 대표적인 친일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이죠. 최근에 그 광복회장 이 애국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직 없거든요. 애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이 집안 전체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윤웅열 아버지부터 해서 쭉 집안 전체가 보면 윤보선도 이쪽 같은 집안 내에 있습니다. 물 수 없으면 짓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안중근은 그 거꾸로 동양평화론을 얘기해놨던 사람들이 도리어 조선을 삼키는 걸 보고 하얼빈역에서 그만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썼던 유언을 보면 나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놨다가 국권수면 안장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 보낸 편지를 보면 너는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삶을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의연하게 죽어라. 너는 이 조선인 전체 공분을 짊어진 거니까 이 어미가 너희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거고 내가 보낸 이 수의를 마지막 선물에다 입고 가거라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군주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진회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조직인데요. 과거에 그 동학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잔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 러일 전쟁 때 대거 일본을 돕다가 아주 그냥 뭐 일본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어마어마한 대중단체가 돼서 한 10만 명 가까운 회원을 가진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모임이었는데 이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안중근 규탄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집단적으로 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추모식을 아주 그냥 서울 바닥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그렇게 하면서 한일 합방을 외칩니다. 대중운동을 펼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일진회라고 되어 있죠. 일진회. 봉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태자 다이쇼가 대한제국 방문할 때 이들이 대대적인 군중적인 맞아들이는 운동을 펼쳤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광화문에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와 일장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기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미국한테 맡겨야 한다. 일본도 손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DNA가 그야말로 이 일진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봉영 써놨는데 일본의 천황 황태자가 온다니까 난리가 나듯이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이 태극기 부대와 성조기 부대가 수만 명이 광화문에 집결합니다. 너무 닮아 있죠. 그런데 당시에 그런 대중들이나 또는 그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가졌던 사회 그 관점은 사회 진화론에 빠져 있었어요. 스펜서라는 학자가 만든 논리인데 다윈의 적자 생존, 다윈이 갖고 있는 그 진화론을 사회에다 적용시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면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먹는 것은 자연의 섭리와 똑같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진화론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이데올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아주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인데 이것이 당시에 가장 엄청난 인기가 있는 이데올로기로 우리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지식인들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먹히는 거야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상은 나중에 니체가 받아 안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장애자는 주인이 좋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가 또 봤어요. 히틀러는 니체에 또 아주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유대인 같이 쓸모없는 유럽의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겠다, 인종 청소해야 된다라는 사고들이 다 사회 진화론적 사고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데 사회 진화론은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적자 생존이라는 게, 근데 우리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야, 사회는 정글이야, 막 이렇게 가르쳐요. 너 엄마 잘못하면 막 먹혀, 그러니까 네가 먹히기 전에 먹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아니 동물의 세계의 그 왕국이나 있을 법한 이론을 왜 아이들한테 가르칩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에서 다 도태시켜야 돼요. 장애인들, 여성들은 매일 밤마다 강간당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생산력이 없잖아요. 장애인들 다 죽여야 돼요. 이게 바로 사회진화론이에요. 한 사회의 문명의 척도는요,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차별 없이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거든요, 원래.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데올로기인데, 이 사회진화론적 사고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런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이런 사고를 현실적으로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얘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완용이가 한때 그래도 이 독립문 건립 기념식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독립을 하면 북악나라지만 단결하지 못하고 싸우면 구라파의 폴란드처럼 남의 종이 된다 이러면서 센 놈에게 먹혀도 할 말이 없다라는 철저히 사회진화적 사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미국하고는, 당시 미국은 참 인기 있는 나라였거든요. 큰 나라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고 러시아를 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다가 나중에 미국보다 일본이 더 좋겠네라고 하면서 결국은 찾아다니다가 한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그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민족 허무주의와도 연결이 돼요. 우리 민족은 게으르다, 단결하지 못한다, 뭐 모래알 같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는 강대국에 휩싸이기 때문에 어느 강한 나라랑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미 동맹만이 살 길이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언제 전쟁할지 모를 정도로 점점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어느 한쪽 편에 붙어야 된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한반도가 남과 북이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전부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 이런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강한 나라한테 빌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일편이고 이거는 여전히 살아있다. 총리 후보자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게으른 DNA를 가지고 있어, 막 이런 얘기.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민족 스스로를 갖다가 낮춰보는 이런 사고들은 일본 애들이 참 많이 심어놨는데 우리 내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면, 이 캥거루 보세요. 캥거루 새끼인데요, 엄마보다 더 커져도 나가지를 않아요. 영원히 자기 발로 서지 못한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라를 뺏겼어요. 그럼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게 진짜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 애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1910년부터 19년도까지 3.1운동 전까지는 무단 통치를 했죠. 그냥 막 헌병들이 그냥 바로 보는 즉시 때려가면서 나라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헌병 경찰 제도에 그냥 무단 통치를 했고, 3.1운동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하면 안 된다 하여 3.1운동부터 그러니까 1919년도부터 31년도 될 때까지는 뭘로 합니까? 문화 통치를 하죠. 일정 정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뭐 신문사도 만들어주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들 활동을 허용해 줍니다. 31년도부터는 만주사변, 37년도 중일전쟁, 41년도 태평양전쟁, 이 전쟁 시기가 들어설 때부터는 이제는 내선일체를 외치면서 완전히 민족을 말살하고 너희도 다 이제 일본인이야. 다 나와. 다 같이 전쟁 같이 해야 돼. 라고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 무단 통치기에 있어서는 요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알지만 전부 다 이제 칼찬 헌병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렸다. 테라우치는 그런 말을 자기가 합니다. 미개한 민족한테는 때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진 한 장이 참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학교예요. 학교 선생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아이들과 사진 찍었죠. 이게 바로 무단 통치기를 표현하는 한 장의 사진이다. 두 번째로 3.1운동이 터지고 나니까 일본에서 이제 사이토, 그동안은 전부 다 육군 대장 출신들이 총독으로 왔는데 이 사람만 물론 해군 출신이죠.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완화시켰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한마디로 더 이상 이제 차별을 많이 없애겠다. 그리고 재래 문화를 좀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좀 주겠다. 이러면서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철저히 친일파를 양성하라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개한테 먹이를 주듯이 보면은 직업 없는 양반 주생에게 생활방도를 줘라. 그리고 영탐에 활용하라. 이 민간 유지가 교풍의 진흥 내 농민을 관리하게 하라. 그리고 일부 땅을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친일파를 만드는 작업을 아주 조직적으로 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민족 말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창씨 개명, 신사 참배, 한글을 없애고 일본말로 내선일체를 외치는 시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시기야 뭐 굳이 지금 하나하나 자세히 할 마음이 없습니다. 크게 항일 운동을 했던 방식에는 외교론, 실력 양성론, 테러, 그리고 무장투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교론은요, 딴 거 없습니다. 외교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를 잃었으니 좀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제 여론을 다 환기시키는 운동을 최고의 독립운동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운동이었어요. 이승만을 비롯해서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든 것 자체가 상해에는 모든 외국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동희라든지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가가지고 막 이 군관학교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해영 선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당연히 만주,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러시아 이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쪽에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정부를 상해에다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미 외교론을 중심에 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위임 통치, 국제연명,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 조선을 미국 당신들이 좀 통치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청원서를 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됐다 쫓겨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 2번 쫓겨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채호 선생은 이제 뭐 사회주의 아나키스트였죠. 무정부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강도를 해도 된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도 된다. 뭐든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면 다 선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외교로는 민중의 투쟁력만 소진시킬 뿐이다. 그건 뭐 나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지. 그게 무슨 외교론이 독립운동이냐. 특히나 이승만은 위임 통치를 미국한테 청원한 행위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 너는 없는 나라를 또 팔아먹냐 해가지고 정말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좀
고심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볼래요? 나는 혁명을 위해서 부자집을 털었다. 도둑놈이죠. 혁명을 위해서 일부 반영장 분자를 처형하였다. 살인자죠. 혁명을 위해서 유조지폐를 발행하였다. 사기범이죠. 일반 도덕에는 어긋났지만 나는 일제와 투쟁했다. 나는 혁명가다. 이런 주장을 신채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혁명하지 않으나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다. 주위 이웃을 더 선행을 많이 했다. 교통도덕도 잘 지키고 자녀를 잘 가르쳤다. 다만 일제에 협조했을 뿐이다.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의외로 지금도 이런 문제로 많이 갈리죠.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럼 다들 뭐라 그래요? 네 집도 하나, 네 집안도 하나 건사 못하면서 네가 무슨 시민운동을 하냐, 학생운동을 하냐, 노동운동을 하냐라고 얘기하죠. 3.1운동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야 됩니다. 33인의 대표가 그날 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 학생 하나가 앞장서가지고 그냥 읽고 시위에 들어갔는데, 왜 33인들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태화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읽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경시청에 전해서 우리를 잡아가라 해서 잡혀갑니다. 왜? 그들은 폭동으로 변화 발전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은 막 200만 명 이상이 들고 일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전부 다 이들이 3.1운동을 펼쳤던 33의 대표는 외교론에 많이 꼽혀 있었어요. 외교를 통해서, 즉 데모를 하면 국제 여론이 생길 거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임시정부 자체도 상당히 외교론적 관점에서 만들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실력 양성론인데요. 실력 양성론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었으니 지금 자꾸 저항할 것이 아니라 실력을 양성해서 일정 실력이 쌓이면 독립으로 나아가자를 주장하는 게 실력 양성론입니다. 실력 양성론의 멘토는 흥사단을 만났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멘토고요. 그와 보다 아주 그냥 친일의 행각을 가장 많이 펼쳤던 이광수는 아예 민족 개조론을 끄집어내가지고 정말로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나태하니 민족을 완전히 개조해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치호, 이광수, 안재형, 김성수, 송진우, 조만식, 최남선 이 모두 다 실력 양성론자들이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최고의 멘토로 모셨던 사람들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체포돼가지고 옥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친일의 행각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칭송을 받지만 그의 제자들이었던 실력 양성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극렬한 친일 분자로 바뀌어버리죠. 조선의 간디라고 할 때 조만식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민족에 총칼이 필요 없다. 총칼을 휘두르는 자는 총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실력 양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학교와 공장, 사업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업체를 펼쳤죠. 또 농촌 계몽운동, 이 분하르도 운동도 다 일종의 실력 양성론 중에 하나였지.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이러니 전부 다 가자, 농촌으로 가서 글을 가르치자,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시문의 상록수, 이광수의 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민족 개량주의로 7,000개가 넘는 많은 단체가 아까 사이토의 그 문화 통치와 맞물리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언론기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언론기관이 생겨나고, 그야말로 그냥 활짝 꽃을 피운 시기가 바로 이 20년대이죠. 그런데 이 실력 양성론자들은 어떤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순수한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운동이 뭐냐면, 자, 실력을 양성하기 전에 자꾸 탄압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을 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공장을 운영하려도 전부 다 관하고 밀착이 돼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총독부랑 친해야 되고, 또 면석이하고도 친해야 도장이라도 받아서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하겠다. 순수하다는 소리는 뭡니까? 일본한테 대항하는 운동을 하지 말고
힘을 기를 때까지는 조용히 협조해야 된다는 이론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보면 순수한 시민운동을 해라 막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세상에 그런 운동은 없어요. 정치적 색깔을 갖지 않는 운동은 없다. 운동 왜? 정치가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을 생산해내고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다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버린 운동? 그런 운동은 없어요. 그래서 실력 양성론과 외교론은 어떤 관계냐? 햄과 치즈 관계다. 햄 치즈다 이게. 왜? 실력을 양성해. 언제까지 양성하는데? 좋은 국제 환경이 될 때까지. 국제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하는데? 그때는 외교를 펼쳐야지. 그럼 언제까지 외교하는데? 외교를 펼치다가 외교가 잘 안 되면 다시 또 실력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론과 실력 양성론은 같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테러의 방식인데요. 우리 영화 암살에 보면은 이 뭐 김원봉과 김구가 만난 게 허구입니다. 둘이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김원봉의 의열단은 20년대 활동을 했고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테러 조직은 30년대 했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한 10년의 간격이 있는데 영화니까 둘이가 마치 이렇게 암살단을 경성에 보내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신흥무관학교가 나와요. 이 조진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나왔는데 이 신흥무관학교는 바로 이회영 선생이 이 명동에 있는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가졌던 진짜 많은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만주에 가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을 암살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돼서 옥사합니다. 의열단 이 악산 김원봉 단장인데요. 이것도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들이었죠. 한마디로 3.1운동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무력하게 데모해가지고서는 절대 나라 못 찾는다. 우리는 폭력을 써야 된다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지현은 당시에 이제 간도 참변에서 어머니를 잃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청살리 전투에서 일본이 지고 나서 당시에 그 있는 간도에 있는 3,700명의 많은 조선인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신참변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 의열단의 혁명 선언을 보면 의열단 선언을 보고 신채호가 썼는데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민중 속에 들어가서 민중의 손을 잡고 폭력, 암살, 파괴, 폭동,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곳곳에서 20년부터 26년까지 7년 동안 도쿄 왕궁에다 폭탄을 던지고 막 온갖 일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일본을 좀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은 그래서 김구가 60원일 때 김원봉이 100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인데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그 자기를 일제시대 때 괴롭히고 했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노독술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등교의 형사들이 다시 우리나라 형사가 돼가지고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자기를 해방된 조국에서 조사를 하는 걸 당하고는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월북을 해버렸죠.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 이 사람도 이제 친일파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애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윤봉길 선생, 이봉창 선생들이 보냈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무장투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항일운동의 가장 꽃은 무장투쟁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일본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20년대 무장투쟁은 홍범도의 봉오동, 김자진의 청살리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20년도에 반짝하고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전투를 하면서 일본을 괴롭히고 경신참변이라는 걸 이 사람들 때문에 당하게 되죠. 간도 사람들 일본에 보복하러 가가지고 왕창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 사람들이 쫓겨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러시아로 넘어갔는데 그 러시아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만 자유시라고 하는 러시아 자유시에서 이 내부에 이 사람들이 그때 다 이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는데요. 김자진도 그리고 홍범도도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러시아에 가서 품에 안기려고 갔는데 거기서 그만 내분이 벌어지면서
소련군한테 사살당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가장 비극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튼 이 김여진 장군은 탈출해서 나와가지고는 반공주의자로 이제 돌변하게 되고, 홍범도 장군은 그때 거기서 남아가지고 나중에 스탈린의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저쪽 중앙아시아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아파트 경비하다가 죽는 참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20년대 무장투쟁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3부, 그러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나뉘어가지고 정파 간에 대립하고 하다가 30년대 들어서는 거의 막 유명무실화 돼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30년대부터의 무장투쟁은 역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북의 김일성 장군에 의한 독립운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30년대부터는 주로 이제 이 김일성 부대가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항일 유격대를 확대 발전시켜가는 거죠. 이 김일성 부대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몇몇 지역에다가 뭘 만드냐면 일종의 이제 인민혁명정부, 그러니까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런 걸 하는 거죠. 토지를 분배하고 8시간 노동제를 실현하고 남녀 평등을 하는 그야말로 민주적 개혁을 실험하는 겁니다. 몇몇 지역들을 딱 포괄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북쪽의 정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민주개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경험을 쌓았던 거죠. 집권 경험을. 그리고 유명한 사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천보 전투인데요. 1937년도에 국내 보천보라고 하는 데를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주재소 다 불태워버리고 그 주민들 모아놓고 곧 내가 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테니까 기다려라. 그것이 동아일보에 크게 났던 거죠. 김일성 일파. 이게 크게 났던 이 사건이 김일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 국내 전체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막 전설도 생겨나고 할 정도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것을 전국 곳곳에 깔아가지고 그 독립군하고 연결을 시켜서 상당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는데, 자, 4가지 운동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친일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과정만 설명하고 저는 이제 2번째 질문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국제적 정세가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을 31년도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을 발발시키죠. 그리고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대제국이 됩니다. 다 일본 색깔로 엄청난 그야말로 막 아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누가 봐도 일본의 해는 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조선은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일본은 전쟁 규모를 너무 키우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군대로 보내지 않았어요. 왜?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 이제는 우리 하나다. 이제 나라 하나 된 지 몇 년 됐냐. 내선일체 하나다. 그리고 너희도 군대 와라. 너희도 군대 와라 소리에 아주 흥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계속 같은 학교를 만들던 공장을 만들던 사장이 되어도 끊임없이 일본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징병제 실시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군대 가서 천황을 위해 싸우자라는 주장하기 시작했으니 그게 누구냐? 그동안 열심히 실력을 쌓아왔던 실력 양성론자들이 대규모로 친일파로 돌변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 중에 아주 제일 유명한 사람, 최남선과 이광수 같은 사람들은 일본 내에 들어가서 그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청년들이 유학하고 있는데 가가지고는 열광적인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 지금이야말로 천황을 위해 죽을 때다. 응? 지금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아니냐. 일본과 조선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정말 이제 일본인으로 살아갈 기회가 왔다. 최남선. 일본 무사도 하나는 뿌리가 하나인 거다 원래. 가자 전장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광선 연설 듣고 막 울면서 막 입대하는 청년들도 많았다고 하지요. 가미가제 막 이런 거. 뭐라. 이광수는 좀 심했죠. 이 사람은 그냥 스스로 향산이라고 하는 일본적인 명어로, 그러니까 창씨 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기도 전에 이름부터 일본 이름으로 바꾸서 혼까지 다 일본식으로 바꾸자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영광 소리는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이었죠. 이번에 남편의 아들의 유고를 조용히 눈물 안 내고 맞을 그럴 각오를 갖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 황당하게 한 거죠. 그냥 막 다 죽어도 좋으니까 보내자 군대로. 그러면서 뭐 뒷일은 우리 여자들이 할 테니 너희 남자들은 떠나라, 뭐 이러면서 우리 부녀가 뒷일은 지키겠다, 뭐 이런 시도 쓰고, 이런 사람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되죠. 내선일체. 그리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할 거 없이 이제 막 나가라 아들아 뭐 난리 뭐 구슬 떨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마스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아, 몸뚱이를 깨서 깨뜨리고 자기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마스 히데오. 국화 앞에서로 유명한 서정주지요. 이런 시를 쓰면서 나가서 가미가제로 죽어라라는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아니테, 애국가를 잡고 가고 이 사람은 히틀러를 또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애국가 골 때려요. 애국가 작곡가는 아니테고요. 작사자는 윤치호인데 이런 정말 천하의 친일파들이 애국가를 작사 작곡을 한 걸 부르고 있으니 말이죠. 아무튼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이제 떠난다. 하지만 너희들한테 우리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너희는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저의 이번 파트에서 윤동주의 서시를 쓰는 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라며 스치운다. 뭐 이런 인물도 참 좋아요. 젊은 나이에 아마 그 인체 실험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가기 전에 잠깐 몸을 좀 풀어서 조금만, 아이고, 자, 몸을 좀 풉시다. 아야야,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요? 네. 야, 이렇게 좋은 강의를 지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막 수만 명이 보고 있다. 예, 보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군요. 예. 아마 눈을 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강의. 그런데 이제는 해방 이후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해방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분단돼 버렸잖아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치하에 있다가 나옴으로써 우리 민족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기쁜 마음으로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어 버렸을까? 자, 이 장면은 뭡니까? 이 장면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8월 15일 날 해방되자마자 석방돼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 모든 해방은, 모든 혁명은 그렇습니다. 감방에 갔던 동지들을 석방하는 게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애들을 잡아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우리가 촛불혁명 하는데, 원래 촛불혁명이 정말 혁명으로 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 양심술이 다 석방돼서 나와야 되고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당도 해산당하고 다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일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런 사람도 그대로 다 살려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마다 발목을 잡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 더 쉽다고 하는 말이죠. 일본은 아무튼 항복을 하는데 단 한마디도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본 왕은 이런 말을 써요. 너무 많이 우리 신민들이 죽어서 전쟁을 그만하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소련군의 참전이 일본의 패망을 앞당기는데 엄청난 사실은 역할을 하죠.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어디냐? 바로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2천만 명 이상이 죽는데요. 그 사람들이 독일이 진짜 이 모스크바까지 쳐들어왔다가 그걸 다 물리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는 바로 일본에 대해서 대일선전포고를 합니다. 대일선전포고를 하는 그 시기에 미국은 부랴부랴 일본에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리는데요. 사실은 일본은 이미 7월 달부터 지금 항복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밑에서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원자탄을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딱 하나입니다.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때 유일하게 미국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일본에 대한 장악 그리고 소련과의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어서 소련에 대한 경고가 훨씬 컸다고 보여지죠. 핵무기를 어떤 데 쓰냐면 핵무기는 한 방에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일반적으로 공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는 한 방 딱 떨어뜨림으로써 한꺼번에 막 10만 명씩 죽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다들 경악했죠. 뼈도 못 추려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한 번 썼고 두 번 다시 이제 그걸 인류는 써서는 안 되는 무기다는 걸 알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 핵무기를 씀으로써 분단돼 버립니다. 왜?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장면이죠. 딱 떨어뜨리고 나서 당시에 소련군이 이 관동군,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의 그 뭐라 그럽니까 정예 부대인 관동군을 막 괴멸시키면서 쫙 한반도로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그럽니다. 고만, 스톱.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우리 미국이 여기는 무장 해제시킬 테니까 너희는 요 만주부터 시작해서 요 38도선 이북까지만 너희가 해라 라고 딱 제안하는데 두 말도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소련이. 얼어버린 거예요. 핵무기 터지는 거 보고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쫙 소련군 여기가 들어오고 있었고 지금 미국은 아직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직 상륙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게 하면서 딱 잘려버립니다. 사실은 독일은 패전국으로 분할됐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시켜버렸죠. 원래 일본도 포츠담 선언 때는 4개의 연합국들이 나눠서 나라를 4개로 쪼개가지고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섬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계획은 다 무조건 일본이 항복하고 미군이 싹 점령함으로써 없어져 버리게 되죠. 미국이 결국 우리 한국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성격은 미국은 들어오는 즉시 스스로는 점령군임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점령군이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너무나도 일장기를 쫙 내려보내고 그 자리에 성조기를 딱 올려보내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당시의 정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미군정을 선포하고 공용 언어는 영어로 할 것이며 우리한테 대항하는 자는 발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점령군이다. 그리고 어떤 조선에 있는 조직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들어올 때는 전부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것. 김구도 이승만도 다 개인 자격. 국내에서 하고 있던 여운용 너희 단체도 다 해산하라. 다 일개인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친일파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시에 아까 쭉 앞에 여러 가지 문인들 얘기를 했는데 문인들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이 처음에는 딱 해방됐을 때 8월 15일 날 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맞아 죽을까 싶어서 싹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는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다 나와라. 너희는 앞으로 중용에 쓰겠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야말로 너무나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본한테 협조한 사람들이라면 미국한테 협조하는 게 뭐가 어렵겠나. 다 나와라 하고 그들을 전부 다 중용함으로써 한마디로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친일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을 싹 쓸어내버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북쪽은 아주 친일파 청산을 샥 해버리고 그 토지 개혁을 하면서 친일 지주들이 가졌던 땅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전부 다 월남을 하게 되지 않아요. 월남을 해서 특히나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그 황영진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서북 청년단을 만들어서 나중에 빨갱이 사냥을 다니는까지 무시무시한 서북 청년단이 다 그렇게 월남에서 내려온 지주 자본가의 아들들이 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 중에 살아나는 게 첫째 군대 하면 제일 대표적인 사람으로 살아났던 사람을 보면은 누구냐? 백선엽 장군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백선엽은 만주 군관학교에서 그 박정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오카모토 미노루의 그 선배죠. 만주 군관학교 출신인데 그 사람은 만주 군관학교에서 나오자마자 간도 특설대에 들어갑니다. 간도 특설대는 뭐냐면 조선인들로 만들어 놓은 그 조선인 때려잡는 특별부대였어요. 800회 이상을 108회 가까이 출격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조선인들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들의 노래를 보면은 우리는 대화혼, 일본의 혼이죠. 천행의 뜻을 따르는 특설부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대를 만드는데 최초의 장군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 원수를 만들려고 했었죠. 이명박도 박근혜도 아주 각별하게 대해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경찰도 마찬가지죠. 친일 경찰들을 고스란히 이제는 참 친일 경찰들은 악명이 높거든요. 유명한 노덕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도 그 고문 아주 킬러라서 어떤 고문을 주로 했냐면 뭐 그 독립군을 간에 사상범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잡아오면은 피를 뽑아요. 쭉 피를 뽑으면 쫙 자기가 피 뽑히는 걸 알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워 그거 갖다 얼굴에 쏴 다시 쫙 써서 피투성을 만들고 이 관절 뽑기 뭐 아무튼 막 이 혓바닥 찢기 온갖 그런 그 고문을 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또 우리나라의 최초 경찰들이 됩니다. 박흥식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본가죠. 화신 이 각 분점을 만들었었는데 이 화신백화점 같은 분점도 이쪽 이 연천에도 있었죠. 예, 있었죠. 예.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다시 또 해방 후에 큰 자본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한민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김성수 이거 미 군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예, 초대 당수가 송진우고요. 다음 당수가 장덕수인데 오늘날 민주당의 뿌리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무슨 이 멋있는 당으로 발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박정희랑 싸우면서 김대중, 김영삼 막 이런 싸움을 하면서 반독재 투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전통적인 민주화의 세력처럼 이렇게 되어졌지만 원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 친일 지주들의 그리고 친미 정당이었구나 하는 거죠. 나중에 이승만하고 처음에 협력하다가 권력들과 싸우면서 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좀 해보는 건데 이 프랑스가 짧은 기간 동안 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그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이 프랑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1만 1000명을 갖다가 즉결 처형합니다. 바로 찾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협력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 문인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결 처형하고 그리고 다시 재판에 붙여진 게 뭡니까?
5만 건 이상 재판에 붙여져 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고 또 투옥을 하고 집행을 77명을 집행하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요 장면 상당히 이제 나중에 좀 사회적으로도 인권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장면인데, 당시에 그 파리에 있었던 그 매춘 여성들을 너희는 독일 놈들한테 몸 팔았다 이래가지고 옷을 머리를 다 빡빡 밀어붙고 깔딱 벗겨가지고 그냥 막 조리돌림을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야말로 이 철저하게 그 나라를 없는 사이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지금도 나치에 협력했던 지금도 잡히면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도 처벌을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처형되지 않았어요.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다 1등 공신으로 다 돌변했죠. 그건 미군정의 효과도 있었고, 미군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접어져서는 반민특위라 해가지고 다시 또 반민족 행위한 사람들을 처벌하려던 그 단체 자체를 이승만이 해소시켜버리고 다 다시 껴안고 가버리면서 영원히 그 기회는 사라져버렸죠. 소련군은 러시아가 북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약간 좀 달랐어요. 자신들은 우리는 해방군이다 표현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해방군이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조선인민들은 여러분들의 자유와 독립을 찾았으니 이제 여러분들 손에 행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많은 힘을 갖다가 조선인들한테 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이제 김일성과 조만식 두 사람에게 기대를 준 거죠. 이 김일성 장군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환영 대회를 해요. 근데 8.15가 끝나고 10월 달까지 환영 대회를 안 했으니까 그럼 2달 동안 뭐 했겠느냐? 아마도 이제 내부 정비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조만식 선생을 찾아가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하죠. 환영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기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사실상 이제 일종의 좌우 합작이라 할 수 있는데 통일 전선을 형성하려고 했죠. 조만식 선생 입장에서는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때도 다 김영직 선생이라고, 그리고 어머니도 강만선 여사, 이름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쪽에 가까웠다라고 보고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이 왔으니 또 아주 그 깍듯하게 큰절하고 하니까 좋네. 내가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겠다. 가지고 참 잘 맞다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면서 갈라서게 되죠. 북쪽은 김일성 장군이 내려와가지고 금방 뭘 합니까? 상당히 그 개혁 조치에 빠르게 가고 당과 인민위원회를 장악하면서 빠르게 질서를 잡아 나가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태극기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토지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굉장한 농민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토지를 잃어버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쪽으로 이제 월남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 조선반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조선 내각에 있는 모든 조선에 있는 세력들이 참여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와 협의 아래 5년간에 걸쳐서 최고 5년입니다. 미소중영에 의한 후견제를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후견 기간 중에도 조선인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공의를 만든다. 요건데 요 내용만 보면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5년 안에 다 떠나가니까 그냥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때 가장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첫전에 동아일보에 있는 오보가 나오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소련이 38도선 분할 점령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지만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꾸로거든요. 이거는 원래 소련이 즉각적으로 독립시켜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미국이 이 신탁 통치를 원래 5년도 아니었어요. 미국은 막 몇십 년씩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건데, 이것을 동아일보가 이렇게
의도된 오보를 터뜨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사람은 김구였죠. 그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반탁은 애국이고 찬탁은 매국노다 논리를 펴게 됩니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들은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빨리 가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죠. 중도파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까 송진우, 장덕수 얘기를 했지만 한민당 계열은 이제 상당히 그 친미적인 성격을 갖는 옛날 친일 지주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당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다 김구는 굉장히 극우파였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이 괜찮은 내용 아니냐, 신중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바로 암살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죽였을까는 대충 좀 와닿죠. 그러니까 김구의 매국노로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친일파들이 갑자기 전부 다 애국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 다 반탁 운동을 하게 돼버리면서 되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승만은 정말 우리 역사상에 가장 정말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나 할 정도로 한참 그래서 막 이 미소 공의가 결렬되기 시작을 하고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탁 찬탁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을 때 혼자서 46년대 벌크덕 남쪽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좌우합작위원회가 47년도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이때는 이제 워낙 이제 미소 공의 자체가 이제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좌파 우파 다 모여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암살당합니다. 여운용 선생이죠. 나중에 김규식 선생하고 안재우 선생은 한국 전쟁 때 납북됩니다. 김구 선생은 이제 나중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려고 할 때 깨닫는 바가 있는 거죠. 뭐냐면 나의 이 반탁 운동이 결국은 두 개의 정부를 만드는 일이었구나라는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이 북에 연석 회의를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상당히 지금도 인정받게 되어진 것이지 사실 김구 선생의 공을 따진다면 이것 이외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을 야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조차도 49년도에 암살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좌우 합작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죽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받아들이자 했던 사람들 죽어버리고 그리고 단독 정부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나서 이승만 혼자 정부를 만드는 일로 가게 된다. 단독 정부가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자 8월 15일 날 남쪽 정부가 들어서고 9월 9일 날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섭니다. 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민족이 같은 땅 내에서 두 개의 정부를 만드는 순간 반드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도 통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전쟁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파트입니다. 전쟁이 나요. 왜 분단 과정까지는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전쟁이 나는데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는가? 한국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더러운 전쟁이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전쟁이 날 때 국제 정세를 좀 봐야 되는데 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막는 것으로 장개석이 있던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미국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쉽게 아시아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공산화가 되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이때부터 완전히 더 이상 일본에 있는 군수업자들 다 몰수하려는 거 다 다시 일본을 병참기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일본을 다시 부활시켜버리는 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중화인민공화국은 중보의 일대사변이었죠. 미국은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데 패전국 일본을 후방 병참기지로 전환시키고 중국에 대해서 외교 단절시키는 유행가를 막고
그리고 한반도, 대만, 베트남을 교두보로 삼아서 중국 대륙 회복을 위한 최종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핵실험을 이렇게 야외에서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을 때. 다들 보면서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을 다시 재무장시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중국의 등장이고 소련의 핵실험 성공에 의해서 국제 정세가 요동을 쳐버렸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본이 다 죽었던 일본을 다시 다 2차 대전 수준으로 다시 되살려 놓는 겁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요, 미국과 일본은 사이가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조선을 일본이 먹을 때도 미국이 몰래 가스라 테프트 밀리아를 통해서 먹는 거 승인해주고 일본을 늘 도왔죠. 일본은 늘 미국을 형님으로 모셨고, 그러다가 딱 한 번 41년도에 하고 45년도 4년 동안 한 번 싸웠던 거예요. 그 이후는 다시 또 하나가 돼요. 지금도 아주 철저히 미국의 딸랑이로 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한테 대살아납니다. 그 패배를 껴안고 일어나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전쟁 6월 25일 발병하기 전에 25일 전에 동경이 비상계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남침 야역에 불타고 있던 붉은 이리떼들이 느닷없이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남쪽을 쳐들어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엄청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이미. 그리고 전면전으로 된 게 50년 6월 25일이라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전면전이 벌어질 것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일본의 전시 계엄 상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6월 16일 날 전쟁 나기 딱 열흘 전에 일본 전 지역 비상계엄이 떨어집니다. 전시 동원 체제가 들어갔다는 거죠. 전쟁 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딱 맺어 놓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외치기 시작하죠. 계속 무력에 의해서 북쪽을 먹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49년도 여름에 38선 충돌을 보면요, 1836회나 북침합니다. 그러니까 북진 통일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38선도 근처에서 전쟁은 이미 시작돼 버린 겁니다. 49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불이 붙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6.25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6월 25일 날이 아니라 그냥 한국전쟁이 많이 코리안 워지요. 이미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진 통일을 외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시내에서 먹게 될 것이다. 주장을 했어요. 김일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 제국주의 이승만은 맨날 북진을 외치는데, 우리는 이 전쟁만 난다면 너희들을 다 격퇴해서 무덤을 만들어 보겠다면서 미 제국주의로부터 이미 빼앗겨 있는 땅을 해방시키겠다라는 조국 해방 전쟁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미 전쟁으로 가는 성으로 이데올로기는 형성돼 버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국내 정세 중요한 정세가 있는데, 한국 전쟁 나기 전에 50년 5월 30일 날, 그러니까 전쟁 나기 25일 전에 총선이 벌어졌는데, 이 중에서 210석 중에 이승만 노선을 갖는 축은 10석밖에 안 된 거예요. 다 반이승만 노선이 과반을 훨씬 넘겨버렸어요. 결국 이승만은 그때 간선제니까 곧 대통령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데 전쟁이 나면서 그냥 확 살아나버린 아주 사례가 바로 이 국내 정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한국전쟁은 터집니다. 6월 29일 전면전이 시작되죠. 뭐 전쟁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순식간에 서울이 3일 만에 떨어지고요. 아무튼 선조의 전통, 우리 이거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도망갔던 선조를 이어받아 이승만도 그냥 아무도 도망가지 말라고 다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원고만 때려놓고 자기는 한강다리 끊고 도망가가지고, 한강다리 끊기는 바람에 아무도 피난 가지 못했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그 북한 인민군한테 협력했다 가지고 부역자로 사람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게 이승만입니다. 아무튼 6월 28일 새벽 2시 15분에 한강다리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나서 미국은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는데요. 먼저 행동한 데서 오산 전투에서 스미스 부대가
제일 먼저 투입됐는데 투입되자마자 전멸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한국전쟁이 벌어져 이승만은 메가더한테 대전협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편지 하나를 보내요. 우리 모든 군 작전 지휘권을 당신한테 준다. 그걸 아직도 못 받은 거예요. 이때 넘겨준 작전 지휘권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군 작전 지휘권을 아직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참 황당한 사건의 또 주범이 이승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전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대전 전투에서 아주 얕봤던 인민군한테 미국이 대패해버리면서 그 사단장이 구속입니다. 체포돼서 포로가 되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들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우지? 인민군은? 인민군이 무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탱크를 많이 앞세웠지만 워낙 소련제 오래된 탱크들이 많아서 많이 고장났고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쓸모가 적고 주로 가진 총이는 따발총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화력이 단단한 미국을 갖다가 상대로 박살을 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래저래 자료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인민군이 오자마자 토지개혁을 해요. 여기저기 땅을 갖다가 막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땅을 북쪽은 토지개혁을 했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는데 남쪽은 제대로 토지개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농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그들을 상당히 인민군대로 자원 입대를 하게 되면서 군대 숫자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낙동원 전투까지 갔을 때는 정확한 숫자가 잘 파악이 안 된다. 막 누구는 100만 대군이었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한 40만은 됐을 거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인민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승만 정권 아래서 처벌하지 않았던 친일 지주, 친일 경찰들을 그 동네 사는 인민들한테 넘겨버린 게 당신들이 재판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또 지지를 얻게 되는 한 이유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반공 지식이나 친일지들은 저희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의용군을 계속 뽑기 시작하는데 그 자료마다 다르더라고요, 숫자가. 아무튼 뭐 40만 가까이 됐다. 낙동강 전투 규모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을 입대시키게 됩니다. 각 대학마다 공장마다 의용군 모집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한 이유가 크게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사상무장을 시킨 거죠. 아주 어린 청년들이 많았는데 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상 교양을 받게 된 거죠. 지금 남쪽은 완전히 미군에 의해서 지금 개판됐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먹혔을 것이고 풍부한 전투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일 빨치산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게릴라전에 익숙할 것이고 중국에 모택동 부대에 있었던 이 한인 부대가 있었거든요. 조선인 부대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인민군에 넣어주거든요. 모택동이. 원래 전쟁은요, 전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개혁 등을 통해서 상당한 이제 지지층을 확보하고 또 당시에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기니까요. 아무래도 남쪽에 나름대로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펼친다고 할 때 미군하고 붙으면 이쪽에 있는 농민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저쪽에 지금 미군 왔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게릴라전이 이기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협력 없이는 게릴라전을 할 수 없거든요. 또 이런 거예요. 막 길을 안내해주고 또 막 음식 실어 날라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들은 어디 가서도 절대로 그 민간인들을 손대지 마라. 어디 가서 절대로 뭘 뺏지 마라. 뭐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들고 절대로 부수지 마라. 그래서 폭격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남쪽에 전부 다 부서진 거는 미국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다 이제 인민군 산에 있으니까 서울에도 폭격을 다 폭격하는 바람에 부서졌지 인민군들은 부수지 않았어요. 다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통치해야 되는 걸 왜 부수겠어요. 아주 그냥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은 왜 이렇게 약했을까? 첫째는 당시는 반공 사상이 이렇게 투철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투철하지 못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군대의 지도부는 다 친일파 군대 장군들 출신들이다 보니까 일본한테 배운 거라고 맨날 때리는 방식의 군대였을 것이고 또 그 친일파들이다 보니
존경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결이 잘 안 됐을 것이고 부정부패가 심해서 부정부패가 막 군납 비리 같은 게 많아가지고 군인들이 잘 먹지 못하고 또 그 당시에는 군인들은 죽을 때 뭐라 죽었냐면 빽 하고 죽었거든요. 빽 있으면 군대 안 갔거든. 그러니까 전체를 잘 할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저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돼요. 뭐 무기 체계로 보면 남쪽이 절대 밀리지 않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미군들도 마찬가지 좋은 무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인민군한테 쉽게 무너져서 낙동강까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갔을까? 아무튼 간에 많이 또 강제 징집을 하기는 해요. 대거 자원 입대하라고는 했으나 강제 징집을 했지만 많이들 군 기피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낙동강 전선까지 가죠. 그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하고 유엔군 전체 참전해서 미군이 거의 다 이루었다고 봐야죠. 거기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만 가까운 많은 군대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38선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당시 유엔은 이 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38도선 원상 회복까지가 원래 목표였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38도선 돌파하고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북쪽은 그때부터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죠. 평양에 남이 전쟁 끝나고 나니까 건물이 2채밖에 없었다 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때 드디어 38도 넘어서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중국에서 다시 중국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숫자도 그래서 20만을 결정했다, 30만을 결정했다, 이것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왜? 이게 당시에 인민군의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들어옵니다. 이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것이 49년도란 말입니다. 10월 달이잖아요. 한국전쟁 50년 6월이니까 나라를 만든 지 6개월에서 7,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수십만의 군대를 싸우러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팽덕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장군들이 보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군대 보내지 말자. 그때 마오가 모택동이 아마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자기 장남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두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드디어 이제 혈맹이 되는 것이고 중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마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또 김일성의 도움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각종 군사용품, 소모품 이런 것들을 주면서 국공내전 당시에 상당히 도와줬던 것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 측면도 있었죠. 아무튼 항미원조라고 합니다. 이 항미원조로 인해서 결국 이 유엔군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데요. 크리스마스 대공세라 그래가지고 마구 압록강까지 진격해 가다가 중국군의 참전과 함께 엄청난 공포에 그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빗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한 노래 있죠. 그 바로 그 흥남부두. 여기를 빵 폭파시켜버리고 도망쳐 내려오는 것이 바로 유명한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민간인들도 부산으로 와서 저 영도에 판자촌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한겨울에 피난을 떠나야 했죠. 이 주민들은 당시에 굉장히 겁을 먹었던 게 당시에 미국에서 원자탄을 쏘겠다라는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튼 초토화됐죠. 메가더는 구석기 시대로 돌려놨다. 너희는 100년이라도 못 일어날 거다라고 할 정도로 북은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저수지들도 다 폭파시켜가지고 수몰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세균전까지 그야말로 그 2차 세계대전 마지막 끝날 때 일본의 이시라고 하는 그 731 부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세균전 연습하고 실험했던 자료들을 넘겨받아서 그것을 북한 전 지역에 실험을 한 거죠. 세균전 실험은. 이거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세균전은. 제네바 의정서에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것을 여기서 한번 쓰게 되고 지금도 미군 부대가 한국 안에서 세균전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리고 이 황당무계한 메가더는 한 50발 가까운 원자탄을 쓰자라는 안을 미국에 제출해서 그것을 또 승인까지 받아놓고 그랬다는 거죠. 한국 전쟁 때 원자탄을 쓸 계획을 세웠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자그만치 이 전쟁 기간 중에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뿌림으로써 전쟁 이후에 약간의 공황 상태로 갈 수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털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경제를 되살려내는데 아주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을 씀으로써 한반도에서 경제를 되살려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더러운 전쟁이 나냐면 저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학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일반 군인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그것은 국제법상으로도 그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 군인이나 경찰이 공식적으로 민간인을 죽여버리는 것을 학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살이 한반도 안에서 아주 광범하게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이 쫓겨 내려가면서 정치 사상범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전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다 1년 2년씩 단기형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데모 한번 하다 잡혀왔던 그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저는 죽여버리고 또 보도연맹이라 그래가지고 1949년도에 만든 단체인데 이 단체는 뭐냐면은 한 번이라도 데모를 했거나 한 번이라도 독서 클럽에서 있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반성문이라도 한번 쓴 사람들은 다 나와라. 다 나오면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해서 보호와 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49년도에 만들어요. 30만 명 이상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주로 하는 건 캠페인이에요. 반공 캠페인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를 우리 반대합시다. 이런 운동을 펼치게 하고 영화를 보여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보호와 지도를 하던 사람들인데 전쟁 나자 그 사람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저는 죽여버린 사건. 그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죠. 그리고 부역자는 뭡니까? 자기들이 후퇴를 갔다가 열심히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인민군하고 협정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인민군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 부역했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또 전부 다 학살한 사건. 이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학살이 벌어지는데 이 학살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싫으면 이런 표정이. 요거 좀 보세요. 이 앞에 사람들 다 죽어 있잖아요. 1차 쫙 죽이고 2차 죽이기 전에 찍힌 사전이에요. 골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대전에 골령이라고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글리 다 보낸다는 거 다 죽인다. 거기서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골로 본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정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완전히 민간인을 죽이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 이제 다 한 번씩 죽인 다음에 마지막에 총으로 머리 확인 사살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500만이 죽어요. 군인은 얼마 없어요. 다 민간인이 죽어요. 그렇죠. 이런 더러운 전쟁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보면 학살하고 또 학살하고. 이게 철저히 은폐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과했어요. 이거 국가가 저지른 범죄 맞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 가족들은 근데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근데 말도 못했어요. 전부 다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빨갱이 집안이라 해가지고 애들 외국도 못 나가고 이렇게 보내온 세월이죠. 부역자 처벌하고 처형하고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무튼 조직적으로 잔인하게 죽였는데 남쪽이 이랬으니 북쪽은 어떻겠어요? 오죽했겠어요? 북쪽은 훨씬 많이 죽였겠죠 또. 그러니 북쪽 남쪽 없이 마구 죽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북에서는 지금도 가장 이 박물관, 여기처럼 박물관까지 만들어 놓고 기념관이죠. 잊지 말자 하는 게 신천군 대학살인데요. 황해도 신천의 주민의 4분의 1을 학살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글리에서는 이제 미군에 의한
직접 또 학살해서 영화까지 나왔었죠. 노글리 학살. 근데 국민방위군 사건은 뭐냐면 국민방위군을 뽑아요. 남쪽에서 뽑아가지고 너희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군대를 만들겠다는데 뽑아 와놓고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나 옷 등을 갖다 착복함으로써 전부 다 30만 명이 아사 동사해버린 대형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 이것도 일종의 학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처칠이 뭐냐면 내가 74살 되도록 이렇게 유혈창극이 시일하는 자는 못 봤다. 램지 클라그처럼 미국 법무장관은 인구의 10% 이상 민간인의 몰살당한 인류의 비극이다. 이런 전쟁이 어디냐? 라는 얘기를 하죠. 아무튼 네이팜탄 23개 학살. 그래서 가장 민간인보다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은 더러운 전쟁이라고 한국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그림을 그렸어요. 한국전쟁에 대해서 학살이라고 그림을 그렸죠. 너무 많이 죽인다. 아무튼 정전합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로 보통 봅니다. 저는 오늘 규정을 짓지 않겠습니다만 세 가지는 우리 남쪽에서 지금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는 동난을 얘기합니다. 동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동난이라고 하면 뭡니까? 사변, 6.25 사변, 동난. 국가가 아닌 것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게 동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25 동난, 6.25 사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는 이제 북에서 쓰는 표현이죠. 이건 조국 해방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에 대해서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시각은 이제 당시에 이데올로기 대리전을 한 거다. 미국과 소련의 각각의 이데올로기 장으로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쟁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첫째, 전쟁 결과 정전 협정이 되고 지금도 자그만치 67년 동안 정전 상태인 기형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휴전하잖아요. 휴전하고 나면 바로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라고 해서 평화협정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평화협정 회담을 제네바에 가서 54년대 한 번 딱 하고는 결렬되고 나서는 다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계속 정전 상태. 정전은 뭐냐? 국제법상 언제든지 전쟁 당사자 중에 한국이 전쟁을 다시 시작해도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죠. 그런 이상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게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뭐 한미동맹이 이제 신앙처럼 되어버렸죠. 아주 튼튼한 한미동맹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결과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같이 싸웠으니 같이 건설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거. 그리고 한국 사회는 또리 장군을 중심으로 하던 반공. 정확하게 말하면 반공이라기보다는 반북이죠. 북을 악마화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정말 67년, 70년 동안 교육되어 온.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뭔 얘기를 하다 북쪽 얘기만 나오면 자기 검열을 합니다. 옳은 말, 좋은 말을 못 합니다. 늘 뭔가 욕을 해야지만이 편안해지지 좋은 말을 하면 옆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끊임없이 증오하라고 가르쳤던 것이 전쟁 이후의 결과죠. 뭐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많았죠. 무찌르자 공산당, 반공 관리된 다. 그리고 수많은 이상 가족이 발생했고 지금도 많이 돌아가시고 있죠. 북쪽도 마찬가지였겠죠. 북은 아주 뭐 남쪽에 대한 분노보다는 주로 미국에 대한 분노를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철천지 원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요새만 해도 이제 평양에 가면은 훨씬 구호들이 좀 세련되게 바뀌었는데요. 뭐 이제 그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뭐 이런 구호들이 요새는 아주 핫한 구호인데 한때는 뭐 미국하고 한참 그럴 때는 뭐 철천지 원수 미제 각을 뜨자 막 이런
아주 그냥 구호들이 있었죠. 일본이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한국전쟁으로. 다 망했던 일본이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국전쟁 과정에서 확 일어나면서 완전히 꿀이었죠. 꿀.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해서 일본이 병참기지로 되면서 온갖 걸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한국전쟁처럼 좋은 게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친일파들이 다시 되살아났고 한반도가 왜 분단됐고 그리고 그 참혹한 더러운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까지가 오늘 목표지만, 엄밀하게 보면 제가 이 역사 강의를 하고 보통 5번 내지 6번에 걸쳐서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 이후에 다시 남과 북이 어떻게 건설해 가고 또 어떻게 변하면 이런 까지 쭉 하면은 마지막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오늘의 결론은 간단하게 맺는다면 그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사대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망국의 길을 총 한 방 쏘지 못한 채 나라를 잃었고, 그걸 쭉 설명을 했고,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를 건설해내지 못하고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쟁으로까지 가게 되고, 지금 이 분단된 채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 내부에서 이 외세를 등에 업고 자주적인 국가로 정말 자주적인 통일을 하자라는 사람들보다 오로지 한미 동맹문에 살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들이 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이 상황이 놓여 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정말 이제 전쟁은 공멸이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가 되기 위한 새로운 우리의 역사를 써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가장 기본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역사는 아프지만 한국 전쟁을 돌아볼수록 아프고, 대포 한 방 쏘지 못하고 도장 찍어가지고 나라 넘기는 모습을 보면 아프고 원통하지만, 이 아픈 역사들을 제대로 보고 우리 거기서 또 깊은 교훈을 얻고 더욱 통일된 우리 민족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오늘 공부에 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